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 통화 속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덮으려던 사람들은 몰랐겠죠. 72의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저는 오은자입니다. 평생을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평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딸 수빈이가 죽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해당했어요. 그날 아침은 참 맑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콩나물국을 끓이며 수빈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8배 수빈이는 취업을 준비하며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집에 들러 아침을 먹고 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수빈이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혼자 사는 노인네에게 딸의 목소리만큼 달콤한 게 또 있을까요? 어서 와, 우리 딸. 배고프지? 콩나물국 끓여놨어. 저는 후다닥 상을 차리며 수빈이를 맞았습니다. 수빈이는 언제나 그랬듯 제 어깨를 살짝 안아주며 인사했어요. 엄마, 오늘 면접 있다고 했잖아요. 떨려 죽겠어요. 수빈이는 숟가락을 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왜 그렇게 애처로워 보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우리 딸이 못할 게 뭐 있어? 자신감 가져. 엄마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저는 수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했습니다. 수빈이는 제 말에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쓸쓸해 보였을까요? 밥을 다 먹고 수빈이가 일어서려 할 때 저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마지막인 것 같은 그런 예감이었습니다. 수빈아, 면접 끝나고 시간 있으면 저녁 같이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엄마, 수빈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꼭 안았어요. 사랑해요,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 포옹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마치 마지막 인사 같았어요. 뭔 소리야, 갑자기. 어서 가, 늦겠어. 저는 수빈이의 등을 토닥이며 보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괜히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오전 11시쯤 수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면접 정말 잘 본 것 같아요. 면접관님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밝고 기뻤는지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럼 이제 합격만 기다리면 되겠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빈이가 취업만 되면 이제 좀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 취업되면 우리 여행 가요. 제주도로요. 엄마가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수빈이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돈 모아서 꼭 모시고 갈게요. 그래, 그래. 우리 딸이 효녀네.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알았지? 저는 괜히 걱정이 되어 당부했어요. 수빈이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아이였거든요.
알았어요, 엄마. 그럼 알바 가야 해서 끊을게요. 저녁 때 또 전화 드릴게요. 사랑해요. 그렇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게 제 딸과의 마지막 대화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워낙 많아서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울려대서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말하자마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수빈 씨의 보호자이십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끔찍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네. 제가 수빈이 어머니인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당장 성남시민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빈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설마 하면서도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는 손이 벌벌 떨리는 걸 억지로 진정시키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수빈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부디 무사하길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뻔했어요. 간호사에게 오수빈이라는 환자를 찾는다고 하니까 의사를 불러주더라고요. 그 의사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직감했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거든요. 수빈이는 이미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보내준 그 예쁜 얼굴이 이제는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수빈이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딸이어야 했을까요? 사고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울음을 멈추고 의사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마약을 복용한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는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라고 하네요. 의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가해자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물었어요. 제 딸을 죽인 놈을 당장이라도 찾아가 따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자세한 건 경찰에 문의하세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겨져 수빈이의 차가운 손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간단한 조사를 했어요. 사고 시각, 장소, 상황 등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성의 없이 대충 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미 정해진 결론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안타깝지만 단순한 교통사고입니다. 가해자도 정신질 환자라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담당 형사의 말을 듣고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가벼워진다고요? 제 딸의 목숨이 그렇게 가벼운 건가요? 장례식장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수빈이의 친구들이 와서 울고 갔고 동네 사람들도 조문을 왔어요. 모두들 안타까워하며 위로해 주었지만 제 마음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면 잠에서 깼어요. 수빈이가 출근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수빈이 사진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빈이의 친구 예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지금 이모 댁에 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오라고 했습니다. 예린이는 1시간 후에 와서는 자리에 앉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이모 저 정말 미안해요.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이모 사실은 수빈이가 사고 당하는 순간을 제가 봤어요. 그날 수빈이랑 영상 통화 중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의 마지막 순간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 영상이 지금도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예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의 수빈이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야, 예린아. 나 지금 알바 가는 길인데 어제 말한 그 병원 근처야. 수빈이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근데 저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수빈이가 카메라를 돌리자 화면에 수상한 남자 3명이 보였어요. 그들은 주차된 외제차 트렁크를 뒤지고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그 남자에게 다른 사람이 작은 봉지 같은 걸 건네주는 게 보였어요. 돈을 주고받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거래를 하는 것 같았어요. 수빈이는 그 장면을 신기한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커다란 쿵 소리와 함께 영상이 툭 끊어진 거예요.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통화가 종료됐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예린아, 이 영상 경찰에 신고했어? 저는 간신히 입을 열어 물었어요. 예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서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증거가 될지도 확신이 안 서고. 저는 그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의혹들이 생겨났습니다. 저 남자들은 누구일까요? 왜 하필 수빈이가 그들을 목격한 직후에 사고가 났을까요? 이게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영상 속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딸이 마지막에 본 것은 범죄 현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영상을 들고 경찰서에 가보기로 했어요. 혹시 수빈이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수빈이 사건을 담당했던 조경호 형사를 찾아달라고 하니까 한참을 기다리라더군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조경호 형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왜인지 모르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형사님, 제 딸 오수빈 사건 말이에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형사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의자에 앉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미 수사는 종료된 사건입니다. 가해자도 구속됐고요. 조경호 형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형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특히 흰 가운을 입은 남자와 거래하는 장면에서는 눈빛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사는 영상을 다 보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는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하고는 어디론가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불안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1시간이 넘게 기다렸을까요? 형사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무언가 단단히 각오를 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 영상만으로는 명확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고 수사를 재개할 정도는 아니에요. 형사님, 뭔 소리예요? 제 딸이 수상한 거래 현장을 목격하고 바로 사고를 당했다고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따졌어요.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어르신 심정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추측에 불과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의 말투가 점점 사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영상을 보고 놀라더니 이제는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 형사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영상을 보고 나가서 누군가와 통화를 한 게 분명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형사님, 혹시 저 병원이 어딘지 아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영상에 나온 그 병원 말이에요. 형사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영상이 흐려서 잘 안 보이네요. 어르신이 직접 찾아보셔야겠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저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예린이와 함께 영상을 자세히 분석했어요. 배경에 보이는 간판의 글자를 하나씩 맞춰보니까 세봄정신건강의학과라는 병원이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성남시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문이 굳게 잠겨 있고 벽에는 폐업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사고가 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폐업이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근처에서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 병원요? 이상했어요.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들이 와서 난리였거든요. 경찰이요? 언제쯤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물었어요. 혹시 수빈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한 달 전쯤이었나? 새벽에 갑자기 경찰차들이 와서는 뭔가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폐업 안내문이 붙었지요.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주변을 더 돌아다니며 CCTV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길 건너편 상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상가 사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그날 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하드디스크를 가져갔어요. 상가 사장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고 다음 날 새벽에 와서 가져갔는데 참 이상했어요. 보통은 며칠 뒤에 오는데 말이에요. 이제 확신이 섰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려는 세력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수빈이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수빈이의 방을 뒤져봤어요.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수빈이의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 제 손은 벌벌 떨렸습니다. 마지막 며칠간의 일기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 알바 가는 길에 계속 같은 차가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도 병원 앞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봤다. 뭔가 수상한 거래를 하는 것 같았는데 나를 본 것 같아서 무서웠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야겠다. 괜히 걱정만 시킬 것 같아서. 일기를 읽는 내내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일기였어요. 사고 당일 아침에 쓴 거였는데 오늘 면접이 있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즘 계속 불안하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만약에 나에게 뭔가 일어나면 엄마는 어떻게 하실까?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것 같은 글이었어요. 수빈이는 이미 위험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인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니 얼마나 한심한 어머니였을까요? 저는 일기장을 들고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경호 형사 말고 다른 형사를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담당이 바뀔 수 없다면서 또 조경호 형사를 불러주더라고요.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제 딸이 사고 전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고요. 저는 일기장을 펼쳐 보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형사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예민한 젊은 여자의 일기일 뿐이에요. 형사는 일기장을 대충 훑어보고는 돌려줬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오시면 곤란합니다. 형사님은 도대체 왜 이래요?
처음에 영상 볼 때는 놀라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무관심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따졌어요. 형사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어르신, 제가 언제 놀랐다고 그러세요? 처음부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형사는 뻔뻔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영상을 보고 당황하던 그 표정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예린이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어요. 경찰이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이에요. 예린이도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모, 저도 수빈이를 위해서 뭐든 도와드릴게요. 수빈이가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데. 예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다시 울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먼저 세봄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원장은 김동욱이라는 의사였고 조현병 전문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병원 평판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인터넷 후기들을 보니 이상한 약을 처방한다. 환자 관리가 엉망이다. 원장이 돈에만 관심이 있다 같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특히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김동욱 원장이 과거에 의료사고로 고발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환자에게 과다한 약물을 처방해서 문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답니다. 이모, 혹시 이 원장이 수빈이가 목격한 그 흰 가운 남자일까요? 예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키와 체형이 비슷해 보였거든요. 저희는 김동욱 원장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이 폐업한 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예린이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모, 김동욱이 새로운 병원에서 일하고 있대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취과 의사로 일한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즉시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그 성형외과는 규모가 꽤 큰 곳이었어요. 접수처에서 김동욱 의사를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어떤 용건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상담을 받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김동욱을 만날 수 있었어요. 실제로 보니 영상 속 흰 가운 남자와 매우 비슷했어요. 키, 체형,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똑같았습니다. 어떤 수술을 원하시나요? 김동욱은 친절한 척 물었어요. 하지만 제가 딸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라고요. 이 아이를 아세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김동욱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모른다고 잡아댔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수빈이를 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 달 전에 세봄 정신건강의학과 앞에서 이상한 거래를 하던 사람이 당신이죠? 제가 추궁하자 김동욱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그걸 목격한 제 딸이 바로 그날 사고를 당했고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김동욱은 당황하며 일어섰어요.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경찰을 부르세요. 저도 할 말이 많으니까요. 저는 더 큰 소리로 맞받아쳤어요. 그러자 김동욱은 더욱 당황하더니 갑자기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 제 집 앞을 어슬렁거렸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았거든요. 저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수빈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저는 먼저 수빈이가 다니던 편의점 사장에게 찾아갔어요. 혹시 수빈이가 마지막 며칠간 이상한 행동을 보였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사장님, 우리 수빈이가 사고 당하기 전에 뭔가 달라 보인 적 없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편의점 사장은 50대 중반의 친절한 아저씨였는데 수빈이를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그러고 보니 마지막 일주일 정도는 좀 불안해 보였어요. 자꾸 밖을 내다보더라고요. 사장님의 말에 제 가슴이 다시 아파왔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전화가 오면 피하려고 했어요. 전화를 피했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수빈이는 평소에 전화를 잘 받는 아이였거든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 휴대폰이 울리면 화면을 보고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모르는 번호네요라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사장님의 증언을 들으니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수빈이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수빈이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통신사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니까 유가족이라는 확인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서류를 준비하는데 며칠이 걸렸지만 결국 통화 내역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내역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 전 일주일 동안 모르는 번호에서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가 와 있었어요. 그런데 통화 시간은 모두 0초였어요. 즉, 수빈이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번호들이 모두 선불폰이나 대포폰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추적이 불가능한 번호들이었거든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수빈이를 압박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다시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경호 형사 말고 경찰서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장을 만나려면 예약이 필요하다면서 또 조경호 형사를 불러주더라고요.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제 딸이 죽기 전에 협박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통화 내역을 보여주며 간곡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형사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이런 건 스팸 전화일 수도 있어요. 요즘 그런 전화 많잖아요. 조경호 형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선불폰이라는 걸 지적하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확실한 증거는 아니에요.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해요. 형사는 어색하게 둘러댔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형사는 분명히 사건과 연루되어 있거나 아니면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형사님,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려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제 딸 하나 죽은 거 그렇게 가벼운 일인가요? 형사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세상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어르신을 위해서라도 그만두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수빈이의 죽음 뒤에는 분명히 큰 세력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예린이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이 믿을 수 없다면 언론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큰 언론사들은 확실한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예린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요즘은 유튜브로 이런 일들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는 게 어때요? 예린이의 제안에 저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72의 노인이 유튜브를 한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았어요. 수빈이의 마지막 영상, 일기장, 통화, 내역 등 모든 증거를 공개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린이가 카메라를 준비해주고 영상 촬영을 도와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수빈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정이 올라왔어요. 제 딸이 얼마나 착하고 순한 아이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를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은자라고 합니다. 제 딸 오수빈은 28배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제 딸은 살해당했어요. 영상에서 저는 수빈이의 마지막 영상 통화를 공개했습니다. 물론 예린이와 상의해서 그 아이 동의를 받은 후였어요. 그리고 일기장의 내용과 협박 전화 내역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제 딸이 목격한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진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며칠 동안은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조회수도 몇백 정도에 불과했고 댓글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갑자기 조회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제 영상을 공유해서 화제가 된 거였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고 대부분이 저를 응원하고 수빈이를 위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딸 잃은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요?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요. 이건 명백한 살인 사건이에요. 경찰이 왜 수사를 안 하는 거죠? 세봄 정신건강의학과 김동욱 원장을 조사해 보세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빈이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다니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용기가 생겼어요. 더 열심히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영상을 본 사람 중에 새로운 제보자가 나타난 거예요.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저는 그날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가던 운전자입니다. 제 블랙박스의 사고 순간이 녹화되어 있어요. 경찰한테 제출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보내준 블랙박스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차가 수빈이를 향해 돌진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차의 움직임이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모, 이거 완전 고의잖아요. 예린이가 영상을 보며 소리쳤어요.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냥 들이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두 번째 영상을 제작했어요. 이번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더 강력하게 진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욱 원장과의 만남도 공개했어요. 여러분,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세요. 가해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제 딸을 보고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이게 사고일까요? 살인이에요. 두 번째 영상은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회수가 몇십만을 넘어섰고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시민단체에서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협도 시작되었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계속 전화가 오더니 그만둬라, 큰일 난다는 협박 메시지도 받았어요. 심지어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모,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경호를 받거나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무서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린아, 나는 괜찮아. 이미 72이야.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지만 수빈이의 원한은 반드시 풀어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드디어 한 달 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본 국정감사 국회의원이 이 사건을 공론화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대형 언론사에서도 탐사 보도팀을 꾸려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김동욱 원장을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그가 조직폭력배와 연결되어 있고 불법 마약을 유통하는 네트워크의 한 축이었다는 거였어요. 세봄 정신건강의학과는 겉으로는 병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마약 거래의 은신처였던 거예요. 김동욱은 의사 자격을 이용해서 마약성 약물을 합법적으로 구입한 다음 그것을 조직폭력배들에게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빈이가 목격한 거래는 바로 그 현장이었던 거예요. 김동욱이 조직원들에게 마약을 넘겨주는 장면을 수빈이가 영상통화로 찍은 거였습니다. 수빈이가 그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담당 기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한 거죠. 남상윤이라는 조직원을 시켜서 말이에요.
남상윤은 평소에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완전 범죄를 꾸민 거였어요.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조경호 형사도 이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돈을 받고 수사를 방해했던 거예요. CCTV를 미리 수거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이 들끓었어요. 저를 응원하는 댓글이 수만 개가 달렸고 수빈이를 추모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졌고 이번에는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김동욱과 조직폭력배들 그리고 남상윤까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조경호 형사도 수사방해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법정에서 진실이 모두 밝혀졌을 때 저는 수빈이 영정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수빈아, 엄마가 해냈어. 널 죽인 놈들을 모두 잡았어. 김동욱은 살인교사와 마약 유통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남상윤도 살인죄로 30년형을 받았고 조직폭력배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습니다. 조경호 형사는 직위해제되고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수빈이 묘소에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수빈아, 엄마가 약속 지켰어. 널 죽인 놈들이 모두 벌을 받았어. 내가 마지막에 남긴 그 영상, 그건 단순한 통화가 아니었어. 엄마에게 준 유언이었어. 그리고 그 유언으로 정의를 이뤄냈어. 바람이 불어와서 제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렸어요. 마치 수빈이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억울한 죽음을 당한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수빈이가 남긴 유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요. 세상에는 아직도 권력과 돈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만큼 강한 건 없다는 걸 저는 증명했어요. 수빈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도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